네, 반갑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자, 올해의 마지막 날이네요. 다들 잘 마무리하고 계시겠죠?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 2023년 증시 키워드 탑 7을 골랐습니다. 자, 올해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자,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내용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먼저 좀 알아보죠. 첫 번째는 작전주네요, 작전주. 이 작전주가 상당히, 우리한테 좀 충격을 많이 줬었죠. 가수, 누구도 이제 연루가 되기도 했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2020년 후반부 또는 2021년도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작전주에 대한 어떤 무서움,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많았었거든요. 옛날에는 루보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특정 어떤 종목군들이 점 하한가로 내리꽂는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전주가 굉장히 큰 이슈고 또 뉴스를 한참 동안 있었는데, 자, 관련 종목들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었죠. 내용을 한번 보죠. SG발 작전주 대폭락. 네, SG증권발이었죠. 그러니까 SG증권에서 뭔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됐었어요. 작전을 했던 사람이 한 명 배신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먹으려고 이제 주식을 팔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하한가가 떨어지고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거기서 이제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삼천리, 대성홀딩스, 세방, 선광, 기타 등등 여러 종목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키움증권 회장님이 이제 사퇴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네, 다우데이터 이런 쪽도 있었고. 근데 이 종목군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작전주는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탈출.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탈출이에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배웠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2차전으로는 또 영풍재지가 이런 일들을 좀 겪었었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아마 회복이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삼천리, 그죠? 삼천리. 회복이 안 되죠? 여기 지금 52만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뚝 떨어져가지고요. 12만원대. 지금은 95,000원까지 빠지고 있는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은, 작전주는 일단 점 하한가로 떨어지기 때문에, 점 하한가에서는 개인들이 팔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터지는 날, 그냥 무조건 팔아야 된다. 다음날 조금 올라가는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팔아야지만이 살아남는다. 이 말씀을 해드렸죠. 왜냐면, 작전주를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또 이렇게 이 작전을 걸었던 것이 요즘에는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나오네요. 근데 거래량도 별로 없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회사가 나쁘진 않은데 그냥 아웃사이더 같은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차근차근 매수해가지고 티나지 않게 이렇게 끌고 올라가가지고 위에까지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주가를 확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패턴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떨어지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셨고요. 이게 문제됐던 게 이제 또 신용투자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원금이 한 3억 정도 있었던 분이 그냥 이 하한가 두들겨 맞다 보니까 빚만 남는 거죠. 즉, 반대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 매매가 점 하한가에서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팔리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 원금 까이고, 그 다음에 빚만 남는 상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증권사에서는 증거금을 남겨놓는데 그 증거금까지 다 까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다. 자, 뭐든지 레버리지를 걸면은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용,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대 매매를 만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선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올라올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원금 회복이 불가능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 바로바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매도 포인트가 나왔을 때 매도가 이제 3만원대에 가능했었는데 안 팔고 기다렸다. 어차피 망한 거 안 팔란다. 이렇게 있으면 지금 10,000원이에요. 이게
뭐 13만 9천 원이었던 게 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뭐 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감을 좀 줬었고요. 자, 그다음에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영풍재지가 한 번 더 이제 작전주에 휘말려 가지고 또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었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터지는 때 반드시 팔아먹어야 된다. 이 작전주는 사실 천재지변과 같습니다. 이거 뭐 알 수가 없어요. 뭐 차트를 보고 대충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이거 작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확실히 알 수 없죠. 이거 뭐 작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일단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사실 작전주에 걸릴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들 있죠. 네, 시총 상위에 있는 거 대형주들 이런 것들은 작전주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그만 종목이 이유 없이 많이 상승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조심하시고 재수없게 작전주에 걸렸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뭐 그냥 손실 났다 뭐 어떻게 그냥 확정하시고요. 그냥 물량 터질 때 바로 매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아주 시장을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만들었던 첫 번째 사건이었죠. 그래서 작전주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따단 2차전지 배터리 아저씨. 네. 배터리 아저씨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열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약간의 뭐 광신도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종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무튼 이 배터리 아저씨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그 또 다른 어떤 역사가 써졌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2차전지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증폭됐었고요. 시기가 이렇게 그 전기차의 어떤 그런 뭐 공급량 확대?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기가 아주 잘 맞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 양극재, 특히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뭐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네. 뭐 100배씩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아저씨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2차전지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쪽에 거의 매달려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한 차례 주가 하락을 겪고 나면서 변화를 좀 겪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네, 여기에 매달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100배나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증권사에서는 분석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분석이 안 된다.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리포트를 내는 증권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매도 리포트 내니까 그쪽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일하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둥, 뭐, 공매도에 뭐, 결탁했냐는 둥, 금감원에 신고 넣고, 사실 이거는 비정상이죠. 네, 증권사에서 뭐 그 증권사 리포트를 쓰는 거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제대로 된 어떤 리포트를 쓴다거나 또는 이제 뭐랄까요 좀 그 뭐랄까 신뢰가 잘 안 가는 그런 리포트를 많이 쓰기는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또 사람의 견해는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금감원에 신고하고 막 업무를 못하게 전화해가지고 욕을 하고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영끌 투자가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얼마만큼 올랐냐면요. 상반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뭐 그런 시장 그것이 바로 코스닥이었다. 이게 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때문에 일어났었던 일이겠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에코프로를 보시면 이게 연초에 이제 10만원 하던 게 100만원, 150만원, 15배 올라갔잖아요. 사실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부터 올라갔었기 때문이죠. 이게 14,000원에서 150만원까지, 이렇게 100배를 가버린 거예요. 100배. 100배를 성장해버리죠.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거는 코로나 때도 영향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쫙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붐이 좀 일었었죠. 그
그동안 올라갔었던 거, 뭐, 여기 뭐, 15,000원짜리가 여기 10만원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게 여기서 다시 10배, 15배를 더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거의, 네, 미칠 지경이 됐겠죠. 여기서 이제 연초에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야 뭐,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꼭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막차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대기에서 150만원대에서 더 갈 것이다. 근데 항상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까 전에 작전주에서도 봤지만 급등을 한 종목군들은 뭐가 문제냐면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주가가 그것을 반영해 버리게 되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요원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10만원대에서 봤을 때 계속 실적 성장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상승이 괜찮고 투자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 단기간 안에 지금 벌써 15배 오른 거잖아요. 15배나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그 성장성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미 반영돼서 그 한참 지나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이 성장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50만원짜리가 300만원이 되고 뭐 7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주식은 없습니다. 단언코 그런 주식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시 되는 거고 150만원대 샀던 사람들은 지금 60만원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토막도 더 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반대매매 엄청나게 쏟아졌죠. 엄청나게 반대매매 쏟아지고 10월 말까지 거의 지옥을 경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8월달, 9월달, 10월 말까지 주가가 떨어진 부분들이 거기에서 또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둘 다 이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도 넘어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철강 때문에 매수를 했었는데 엉겹결에 100%씩을 내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네,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래서 이쪽 그 코스피 쪽에 있는 배터리 LG 화학부터 시작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뭐 등등등 네,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쪽 넘어와서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뭐 LNF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일제히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주저앉는 그런 형태가 됐죠. 약간의 시장의 왜곡 현상이죠. 그러니까 특정 종목군들이 시총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올 때 지수가 변하는 거 이런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배터리 아저씨의 신드롬이 굉장히 네 크고 오랫동안 또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뭐 내년에는 뭐 정치권에도 나간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을 크게 한번 흔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뭐랄까요 한 획을 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전히 저는 부족하긴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고평가라서 저는 뭐 매수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쎄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지만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그 뭐 데이터라는 이런 쪽에서 다 나오거든요. 뭐 100%, 200% 성장한다. 좋다 이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게 상승해 버리게 되면 그 성장성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가가 낮을 때 그 성장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성장성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 주가가 그것을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좋습니다.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은 성장성 보고 투자해서 난 지금도 수익 중인데 좋아요. 근데 그런 성장성을 보고서 위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항상 문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두 번째였고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챗 GPT, AI, HBM. 저는 이 부분에 베팅을 좀 많이 했었죠. 저는 절대로 2차전지 쪽은 안 사지만 반도체와 이런 쪽은 열심히 사겠다. 왜냐면 저는 AI라는 것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이 챗 GPT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산업의 변화라는 이런 것을 끌어냈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다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챗 GPT라는 게 등장하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그냥 AI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요. 처음에는 로봇 같은 경우나 이런 쪽으로 사용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 모든 프로그램 또는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소설을 써준다든지 음악을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AI를 활용한 그런 사이트들도 많이 생기고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이것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되고요. 이 AI라는 것을 구동시키기 위한 칩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것이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본격적인 봄날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면요. 챗 GPT 열풍을 통해서 AI, HBM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HBM을 납품하는 그냥 전 세계에서 95% 정도 독과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AI의 가장 큰 수혜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다. 요즘엔 CXL이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는데 아주 뭐 엄청난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로봇 또는 자율주행, 소부장, 뭐 반도체 만드는 것도 있죠. 이런 종목군도 많이 올랐어요. 소부장 같은 경우도 10배씩 오른 종목도 많이 있죠. 2차전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막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은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냥 찔끔찔끔 올라오면서 바닥만 다져가는 모습이었고 또 로봇이라든지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은 또 여기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될 거고요. 자율주행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AI 기능을 모두 다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그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제 폰에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폰 관련한 휴대폰 부품주도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AI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쫙 퍼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2024년도는 AI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도 사실은 AI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전기차도 여기 포함되게 뭐 시키려면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뒤집어 엎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목 차트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그냥 감이 딱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주가가 뭐 10배씩 올랐잖아요. 10배 여기서 치면 더 많이 올랐죠. 2,600원부터 올라간 거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하나 마이크론 네. 얘네들이 전부 다 저거죠. 그 하이닉스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고요. 얘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조금 미비하죠. 그러니까 다른 그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두였죠. 네, 요거 요즘에 좀 그래도 진정세를 좀 보이네요. 하이닉스하고 거리가 끊겼다 해가지고 매출액이 얼마 안 나온다 해서 뭐 날렸던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여기 하한가도 한번 기록했었죠. 하한가. 그 다음날도 아마 네, 20% 넘게 빠져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35,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반토막이 나버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저점을 좀 잡아가는 것 같긴 해요. 뭔가 활로를 찾겠죠. 네, 시총이 1조씩이나 되는 기업인데 매출액이 그밖에 안 나온다 해가지고 박살났던 부분이니까 뭔가 활로를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게 풀리면 또 나쁜 것은 또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은 뚫으려면 하이닉스를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잘 되면 또 잘 풀릴 것 같은데 안 되면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신규 정보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뭐 따로 건드릴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래도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을 좀 지켜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반도체 쪽이더라 라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빚내서 영끌 투자. 네, 여기 빚덩이가 터질라고 그러네. 빚내서 영끌 투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빚내서 영끌 투자가 왜 안 좋았냐면 이제 집에다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이 투자 자산들이 전부 다 내려앉았다는 거죠. 집값 폭락했죠. 코인도 폭락했죠. 주식도 폭락했죠. 아주 뭐 난리가 났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에 특히 많이들 들어갔었는데 이쪽이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면요. 반대 매매가 속출했다. 이게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차전지만 보셔도 됩니다. 네, 에코프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위쪽 라인대에서 이렇게 콱 하고 떨어져 버리면 50% 가까이면은요. 그냥 이거는 네.
저게 되는 거예요. 반대 매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벼락거지의 등장. 급등주 위주의 반대 매매가 속출되고 손절 후에 급등주 재매수의 악순환도 나왔다. 이 벼락거지라는 것은요, 뭐 그냥 뭐 요즘에 그 뭐 MZ 네 걔네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투자를 해요. 네, 신용을 써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게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증거금이 날아가잖아요. 날아갈 때 내 거가 까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신용을 써가지고 5천만 원짜리 투자를 합니다. 5천만 원 투자를 하게 되면 레버리지를 5배 건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마이너스 20%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에 마이너스 20%면 1,0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20%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원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0%가 아니라 뭐 그때 작전주처럼 점 하한가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40% 까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금 가지고 있던 1,000만 원 날리고요, 빚을 1,000만 원 지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벼락거지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사이 하한가 뚝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한가 떨어지면 그날 전화가 와요. 마진콜이 오죠. 돈이 부족한데 넣으실래요?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은 빚을 지지 않았겠죠.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내일 반대 매매 들어갑니다. 반대 매매는 어디다 걸어요? 하한가에다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날 내 원금 날라간 거고요. 둘째 날 까이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40% 까이면 네,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급등주에 신용이 많이 들어간 종목군들은 폭락할 때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레버리지 쪽으로 투자할 때는 이게 상승장에서만 투자하면 좋아요. 지금 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잘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장이잖아요. 지금이 상승을 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쭉쭉쭉 올라가면서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요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장이 하락하는 장이었다 그러면은 더 엄청난 하락을 보게 됩니다. 네, 시장은 그렇게까지 안 빠졌지만 이게 2,900에서 29,000원, 즉 3만원에서 여기 12,000원까지 빠진 거잖아요. 반토막도 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락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걸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증시 안정화 정책, 공매도 금지. 이게 11월 달에 나온 모습이었죠. 요거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막 급등을 해주고 지금의 상황처럼 잘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이것도 기습적으로 나타났죠. 내용 볼게요.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 거고요. 갑작스러운 휴일 공시입니다. 즉 그때가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갑자기 주가가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날 저녁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시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11월 네, 월요일 맞죠? 11월 6일 월요일이네요. 요날 코스피가 5.6% 정도 상승했잖아요. 무지막지게 올라간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아마 사이드카 걸리고 그랬죠. 네. 아무튼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일요일날 저녁에 기습적으로 공시가 나오면서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네, 쭉 가버린 거예요. 내일부터 갑자기 공매도 금지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애들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일단 이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 많은 종목군들은 급등. 왜냐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일단 쳐놨어요. 이것을 다시 되갚으려면 사들여야 되거든요. 빌려서 판 거기 때문에 매수로 해서 갚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환매라는 것은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있는 거죠. 대형주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공매도를 때리면서 주가 좀 떨어뜨려 가지고 밑에서 다시 사주고 이런 식으로 재미를 보면서 아래쪽으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계속 세웠었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되다 보니까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리려면 내가 가진 지분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매집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때리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안 되겠다. 매수하자. 이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 매수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요.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도 급등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들이 반등세를 좀 많이 보이고 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효과를 좀 보여주게 됐죠. 특히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상승세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는 이제 내년 6월까지기는 한데
뭐 말은 많았죠. 뭐 총선을 의식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말은 많았는데 어쨌건 시장에는 일단 활성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 6월 달까지는 공매도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올려놓겠죠. 많이 올려놓게 되고 이제 공매도가 이제 시행되는 부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공매도 다시 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올라간 주식들 위주로 또 때리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기간적인 포인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점쳐본다면 올 상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공매도가 딱 이제 풀리는 그 시점이 되면 주가가 주춤주춤 하다가 확 떨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애려면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금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눌러버릴 만큼의 강력한 호재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금리가 인하된다는 이야기들 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다는 거 또는 경제지표가 좋아진다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지금 이런 부분들 다 잡히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만 기틀을 좀 마련해 놓으면 조정이 잠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 없이 내년도 장세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따따상 급등 공모죠. 와. 따따상이라는 게 올 6월부터 생겨났죠. 그러니까 400% 올리는 거. 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쇼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공모주를 샀을 뿐인데 그냥 뭐 그날 400%가 나와버리는 거야. 와.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400%가 아니라 순식간에 그냥 막 더 많이, 600%, 700%도 그냥 뭐 순식간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겨나기도 시작했죠. 네. 내용 좀 볼게요. 공모주의 변동폭을 400%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6월입니다. 6월에 시작하면서 KNS라는 종목이 따다상에 최초로 성공하는 종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즈 따다상에 성공하면서 아주 사람들 난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또 나온 게 DS 단성. 이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따다상을 기록한 종목이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겠죠. 네, 그냥 공모가로 잡아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이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KNS부터 볼게요. KNS. 요게 이제 따따상에 성공한 종목인데 그 이후의 주가 상황 보세요. 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쭉쭉쭉쭉쭉 내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규 종목이 상장을 하고 나면 주가를 끄집어 내리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좀 줄 수 있어서 내용이 좀 되겠죠. 즉 상장 전에 갖고 있던 물량을 따따상까지 봤으니까 팔아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갖다 집어 던지는 형태로 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죠. LS 머티리얼즈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정고점 넘지 못하면 이것도 그냥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를 누르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모습이 좀 있죠. DS 단석은 벌써부터 변동이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따따상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고 물량 터지면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뭐 개인들이 지금 보면 대형주 쪽에 재미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겠지만 대형주가 만약에 재미없어 조정을 받아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나 신규 종목이나 이렇게 뭐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도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신규 종목군들은 일단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거나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공모주는 어차피 가격이 한참 아래쪽에서 공모를 받는 거고 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괜찮으신데 이렇게 따따상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따라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안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가요? 7번째는 뭘까요?
짜잔, 공개 매수, 그들의 지분 싸움. 그죠? 네, 공개 매수 이야기가 있었죠. 뭐, 행정주의 펀드가 나타나서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또는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운 것도 있었고요. 뭐, 저놈들이 못 사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 요거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네, 해가지고 자진 상장 폐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횡령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횡령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그런 이상한 장을 횡령 때문에 견뎠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랬죠? 그때 횡령 열사라고 불렀나요? 네,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주가가 안 빠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공개 매수한다, 뭐 이러쿵 저러쿵 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막 멍빵빵 튀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 매수해가지고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건 성공한 사례죠.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SM 한국앤컴퍼니. 최근에 나온 사례가 한국앤컴퍼니죠. SM 같은 경우도 공개 매수한다고 나타나가지고 한참 싸웠죠. 하이브하고 카카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해서 카카오가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SM 인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SM이 그 당시에 이제 공개 매수 나온다 했었던 그 시점이 저기 올 초잖아요. 올 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짜자자잔 해서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내려갔다가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이제는 회복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엔터주 쪽에 뭔가 바람이 좀 더 불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잘은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있었던 것은 한국앤컴퍼니인데 그 전에 앞서서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이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꼼수를 썼다 뭐 그런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요즘엔 또 좀 올라오니까 보기는 좋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이브, 네, 하이브도 마찬가지. 참 이거 인수한다 해가지고 인수 안 해서 뭐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떨어지다가 막 시끄럽습니다. 그죠? 네, 시끄러워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공개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그 가격대에 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공개 매수 하려면은 절차도 복잡하고요. 여러분들이 공개 매수에 참여하려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가격대에 주가가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그 가격대에 파시면 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한국앤컴퍼니요. 이거는 이제 형제난이잖아요. 형제간끼리의 싸움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공개 매수 가격을 2만원으로 때렸어요. 네, 일단 공격하는 측에서 때린 거죠. MBK랑 붙어가지고 때렸는데 문제는 이 지금 현재 회장으로 있는 조현범 회장의 방어력이 아주 컸다는 얘기죠. 4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데다가 아빠가 도와줘. 그 다음에 뭐 저기 효성이라든지 또는 한국야쿠르트가 도와줘. 우호 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분일이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 이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가 뭘 했느냐? 24,000원으로 올려잡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여기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개 매수 가격 올려잡는다 해가지고 좀 올랐었는데 에이 안 될 것 같은데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개 매수가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개인들만 그냥 피본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뭐 더 갈 것이다, 어쩔 것이다, 뭐 하이브 얘기해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런 거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요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개 매수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제 공개 매수 해가지고 이제 지분 싸움이 더 일어나가지고 내가 좀 더 유리하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었을 테지만 이게 나가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이제 방어력의 이제 만렙이잖아요. 만렙인 방어력 만렙인 이 조현범 회장이 아유 그럼 배당이라도 좀 주면 안 될까요? 네 이러고 붙어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주가가 순식간에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면 22,000원이라고만 치더라도요. 이게 지금 40%나 올라가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30%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거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걸려들게 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점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이렇게 공개 매수, 지분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개 매수를 2만원을 잡았다. 그러면 2만원을 그냥 파세요.
2만 원 그냥 파시면 되고요. 22,000원 잡았다. 22,000원 파시면 되고요. 5,000원에 잡았다. 5,000원 파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할 만한 이야기, 공개 매수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가서 뭐 팔아야 되는 귀찮은 점이 있는 거고요. 또 실패한다 그러면 또 나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시해 줄 때 그냥 그렇게 파시면 돼요. 그렇게 그냥 시장에다 팔아버리면 그냥 깔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이 공개 매수를 통한 지분 싸움이 일어났다. 주가가 일단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일단은 공개 매수 가격대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면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3년도에 주식 키워드 탑 7을 한번 잡아봤어요. 뭐 작전주, 배터리 아저씨, 챗 GPT, 그 다음에 영끌 투자,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공모주, 따따상 공모주, 그 다음에 공개 매수한 이야기들. 뭐 요게 가장 큰 어떤 이슈의 중심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짚어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거나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무난하고 편안했었던 2023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자,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이면 이제 새해입니다. 내일이면 새해니까 또 새해에도 또 좋은 기운들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이렇게 잘 마무리 해 놓으시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 영상이 없습니다. 대신에 내일 15시요. 내일 15시 오후 3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따로 영상을 제작하지 않을 거고요. 무료 방송으로 2024년도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죠? 네, 오후 3시에 방송하니까 방송 들으러 오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봐드립니다. 늦잠 주무시고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제 새벽에 보려고 이제 그 아침에 그냥 졸린데 눈 비비고 일어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새해니까요. 네, 첫날 제가 조금 여유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드립니다. 네, 오후 3시에 오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 마감 잘 하시고 내일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